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아침도 바람이 제법 찹니다. 내륙 곳곳에는 여전히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봄 농사를 시작한 농가에선 어제 오늘이 마치 일주일처럼 길게 느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과수 농가에선 저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여러 장치도 가동하고 여의치 않으면 고형 연료까지 피워야 했으니까 얼마나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밤새 과원을 지키셨을까요? 오후에는 날이 풀린다고 합니다. 더울 때 덥고 추울 때 추워야 농작물이 잘 자라는 법인데 이 고비를 지나서 올가을 수확철까지 부디 갑작스런 기온 변화 때문에 농작물 피해 발생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월 15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을 검색하시면 채팅창 마련되어 있고요. 생방송을 보고 들으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나 전하고 싶은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벌써 목요일 새농퀴 마지막 힌트가 나가는 날이죠. 오늘의 얘기도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주시면 되는데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30분을 추첨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모바일 치킨 교환권, 커피 교환권 등의 다양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그 마지막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십니까? 퀴즈 내는 성우 송기원입니다. 귓가에 가만히 대고 있으면 바다의 소리를 전해주는 이것. 이 소리를 들을 땐 자연스럽게 눈을 감고 바다를 상상하게 되죠. 이것은 딱딱한 껍데기 속에 사는 연체동물입니다. 속살은 회로 먹거나 잘 삶아서 무쳐도 먹는데요. 껍데기는 장식용으로 사용하거나 단추나 바둑돌 같은 것을 만들기도 한다죠. 그리고 딱딱한 이것의 껍질은 쭈꾸미를 잡을 때 어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버려진 이것의 껍데기는 작은 개의 훌륭한 집이 되어주기도 하죠. 이쯤 되면 다들 정답을 알아채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확실한 힌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매력적인 싱어송라이터 마이클 부블레도 이것을 좋아한다는 모양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십시오. 3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Your every line, your every word, your everything. KBS 라디오. 새농퀴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죠.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정답 함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NBS 한국농업방송 김인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한창 바쁠 농번기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농가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이 외국인 근로자 인력 지원에 관련된 대책이 나왔다고요?
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과 또 중소기업의 사정을 감안해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와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국내 체류와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류 취업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농촌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수준인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숫자로 확인이 되는데요.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에는 비전문 비자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가 5만 1,300명을 넘었지만 지난해에는 6,600여 명으로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예. 방문 취업 동포도 2019년 6만 3천여 명에서 지난해 6천여 명으로 마찬가지로 10분의 1로 급감했고요. 사실 이렇게 숫자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농촌에서는 인력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근로자보다 하루 일당이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적었습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의사소통이나 일의 숙련도 면에서 내국인 근로자가 당연히 더 편했기 때문인데요. 이 일당이 이제 내국인과 외국인이 같아졌다고 합니다. 또 현장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요즘에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이제 일터를 골라서 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가능하면 실내에서 특히 공장에서 작업할 수 있는 곳을 선호하고요. 그 다음으로 선호하는 곳이 급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축산 농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지나 비닐하우스 안에서의 작업은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채소 농가들은 돈을 주고도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1년 연장 조치로 숨통이 좀 트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숨통이 좀 트일 전망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체류 기간이 연장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최소 7만 명에서 최대 11만 명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 등 사업주는 근로계약 기간 및 고용 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외국인 고용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꼭 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동안 좀 얘기를 안 하고 지냈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요.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는 지난해 10월 강원 화천군의 양돈 농장에서 발생한 이후에 현재까지 사육 농장 내에서의 발생은 없지만 야생 멧돼지에서의 ASF 바이러스 검출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봄철 멧돼지 번식기가 시작되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4, 5월에는 멧돼지 개체수가 급증하는 데다 이동도 많아져서 ASF가 양돈 농장에서 발생할 위험이 무척 높습니다. 양돈 농가분들은 ASF 차단 방역에 각별히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꼼꼼히 좀 살피셔야겠는데 정부도 관련해서 대책을 추진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환경부, 대한한돈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ASF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농장의 차단 방역과 야생 멧돼지 관리 이렇게 두 가지 방향 투 트랙으로 방역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먼저 양돈 농장 5,500여 곳에 대해 차단 방역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요. 방역 취약 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모돈사의 공사를 금지하고 또 모돈을 출하하기 전에 전수 정밀 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 양돈 농장에 강화된 8대 방역 시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점 방역관리지구 안의 양돈 농장 360곳 가운데 32곳이 설치를 마쳤고요. 나머지 농장에 대해서도 다음 달 15일까지 보완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네, 농장 방역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야생 멧돼지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나요? 네, 우선 중수본은 야생 멧돼지 집중 포획에 나섰습니다. 기존 발생 지역, 또 핵심 대책 지역, 그리고 사전 예방 지역으로 구분해서 지역 맞춤형 방역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특히 강원 춘천이나 영월 같은 신규 발생지 주변에는 야생 멧돼지 차단 울타리를 설치하고
또 확산 우려가 높은 양돈 농장 밀집 지역 주변에도 이달 중으로 울타리 보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봄철 영농 활동이 본격화되면 ASF 바이러스가 농장 안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면서 영농 장비의 농장 내 반입 금지, 그리고 모돈사 소독과 같은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네. 자, 임산물 중에서 지난해 고소득을 올린 품목들이 발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산림청이 최근 임산물 16개 품목을 대상으로 2020년 임산물 소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품목이 소득이 높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마늘과 산딸기, 그리고 참나물이 고소득 임산물로 조사됐습니다. 산지에서 재배한 품목 가운데는 산마늘이 가장 고소득 작물로 조사됐는데요. 산마늘을 재배한 농가는 지난해 1헥타르당 평균 1,684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수요가 꾸준해서 다른 품목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점이 고소득의 비결이라고 산림청은 설명했습니다. 또 초기에 종묘비와 제초 작업 비용은 좀 많이 들지만 재배한 지 5년이 지나서 완전히 활착을 하면 제초 작업 비용이 대폭 줄어서 경영비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고기 먹을 때 이 산마늘 절임 같이 먹으면 아주 느끼함도 없고 특유의 향까지 함께 즐길 수가 있는데 그 다음으로 또 고소득이 산딸기라고요? 네, 맞습니다. 노지 재배 품목 가운데는 산딸기 재배 농가가 지난해 1헥타르당 평균 3,085만 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산딸기는 경영 과정에서 다른 품목보다 가지치기, 수영 관리 등 관리 작업이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시설 재배 품목 가운데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린 품목은 바로 참나물입니다. 참나물 시설 재배 농가는 1헥타르당 평균 5,344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시설 재배의 특성상 재배가 집약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초기 영농시설을 구비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감가상각비 등 중간 비용이 많아서 경영비가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새롭게 좀 임산물 재배해봐야겠다 하는 분들, 또 재배 장목을 좀 늘려보려는 분들은 이번 소득조사 결과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농산물 도매 거래도 온라인 거래 쪽이 더 늘고 있다, 이런 얘기 끝으로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19 사태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농산물에도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정착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의 소매 거래뿐만 아니라 산지와 중간 유통업체와의 거래 같은 이 도매 거래도 온라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는 추세라 눈길을 끕니다. 농산물 도매 거래를 온라인으로 하면 경매를 위해서 농산물을 도매 시장에 보냈다가 다시 재포장해서 소비지로 운송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단 물류비가 절감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 유통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신선 농산물의 선도도 더욱 높아지겠죠. 그리고 유통 단계 축소로 수수료를 대폭 낮출 수 있어서 산지 농민이 손에 쥐는 돈이 늘어난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온라인 도매 거래 지금 어느 정도로 좀 활성화가 돼 있는 건가요? 네, 농협과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민관에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데요. 2019년부터 온라인 농산물 경매 시범 사업을 실시해온 AT는 지난해까지 양파, 깐마늘, 수박, 만감류 등 25개 품목에 대한 온라인 거래로 156억 원의 거래 실적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AT는 이를 통해서 약 19억 원의 유통비용이 절감됐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최근에는 경북 성주군, 제주도와 업무 협약을 맺고 AT의 온라인 경매 시스템을 이용하는 판매자에게 경매 수수료와 물류비, 포장 상자비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농협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는 지난해 5월 첫 선을 보였는데요. 반응이 뜨겁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 안의 도매시장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농협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는 양파관, 마늘관에 이어서 사과관까지 개장을 하면서 안정적인 서비스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농협은 올해도 품목을 확대하고 거래액도 500억 원 규모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농수산 뉴스 NBS 한국농업방송 김인경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건강한 식재료가 자라는 우리 땅, 우리 바다, 그리고 그 식재료를 생산해내는 농부와 어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연밥상 입맛음식가 하미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꽃으로 만든 입맛음식 이야기 나눴었는데 진달래 화전, 호박 꽃만두, 또 생강꽃 부각, 유채꽃 무침까지 지난주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많은 청취자분들이 사연을 보내셨는데 추억의 음식이다 진짜. 어릴 때 먹었던 화전 생각난다. 호박꽃 된장찌개 소개해 주실 때 돌아가신 어머님이 떠올랐다. 이런 추억들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모든 입맛 음식이 다 그렇지만 이 꽃으로 만든 음식에 또 유독 추억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죠. 여보세요? 네네, 네. 잘 들립니다. 이 네. 꽃 입맛 음식 기록하시고 이렇게 조리법 생각하시면서도 많은 생각들이 드셨겠어요. 저도 이게 참 꽃이라는 게 항상 눈으로 보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우리 이번에 들으실 청취자분들의 사연처럼 네. 저도 이 꽃 음식을 소개할 때마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맛 이상으로 아련한 추억들이 이 꽃 안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중에서도 제가 참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아산의 입맛 음식들을 이제 기록하고 발굴하고 다니던 한 봄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 집을 찾아뵈러 갔는데 집 앞에 꽃 매화가 굉장히 아름답게 피어 있더라고요. 네. 홍매화였어요. 근데 이제 매화는 또 꽃을 가지고 차로 마시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집 며느리가 갑자기 이 홍매화 꽃을 볼 때 자기는 절대 잊지 못하는 그러니까 인생의 한 장면이었다 그러시면서 네. 이제 시집 와서 얼마 안 됐는데 그 시어머니의 또 어머니께서 그때 이제 막 상을 당하셔가지고 집안에서 옛날에는 왜 이렇게 한옥집에 방들이 칸칸 있잖아요. 예. 그 방에서 이 꽃상녀가 그 홍매화가 엄청 펴서 이제 꽃이 이렇게 날릴 때 그 시어머니의 어머니인 꽃상녀가 이렇게 이 한옥 문짝에서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그것을 아름답기도 했지만 또 슬픈 날이기도 그렇죠. 해서 그것이 막 번복이 된 그 기억이 그렇게 아련하게 계속 생각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이런 그 선명한 한 장면들 또 그때 뭐 향기와 또 맛까지 오늘도 네. 꽃으로 만든 입맛 음식 이야기로 이어갈 텐데 어떤 꽃들이 또 기다리고 있나요? 처음 소개할 꽃 입맛 음식은 예. 이제 아카시 꽃이에요. 참 아카시 꽃 얻어졌어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아카시 꽃 하면 딱 떠오르는 어떤 기억들이 있지 않으세요? 그럼요. 그 산에 올라가서 따서 진짜 설탕물 맛이 나잖아요. 먹으면. 맞아. 네. 그죠. 그리고 꼭 아카시 꽃 말고 잎도 꼭 떼서 뭐 좋아한다. 맞아요. 맨날 이런 거.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네. 있잖아요. 네. 그랬는데 저도 이 아카시 꽃 하면 지금도 이 단향이 나는 그 아카시 꽃향 있잖아요. 네. 고향이 막 날 것만 같은 그런 아련한 그 맛의 기억들이 항상 있는 게 아카시 꽃인데 이 아카시 꽃으로 제천에 갔더니 하문숙 요리사이면서 농부이신 분이 이 꽃으로 장아찌라기보다는 이렇게 담음 청 같은 걸 만드셨더라고요. 예. 근데 보통은 이제 청을 담으면 그 물만 이렇게 막 먹잖아요. 근데 이 아카시 꽃은요, 꽃을 켜켜이 우리가 왜 아카시 꽃은 이렇게 한 대처럼 아카시 꽃대를 탁 꺾어서 바로 꽃 한 송이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큰 송이처럼. 그거를 이제 대를 조금씩 대만 이렇게 다 따라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청으로 담으셨더라고요. 예. 근데 그 청에 있는 그 물이 많은 게 아니라 이 꽃이 켜켜이 쌓여있고 그 모양이 그대로 있으면서 그 청에 정말 아카시 꽃향이 물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카시를 달콤하게 이 청처럼 절여서 사계절 내내 먹는 이제 꽃절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걸 그러면 물에 타서 먹는 건가요? 네, 정말 다양하게 쓸 수 있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름에 시원하게 먹는 에이드에다가
꽃을 그대로 넣어가지고 꽃향이라든지 그 단물을 뭐 마시기도 하고. 보기도 그다음에 좋겠네요. 예. 네. 요즘에 또 요거트라든지 이런 음식 먹을 때도 이 잼이 아니라 이 아카시청을 요 꽃잎 그대로 딱 얹혀서 먹으면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련한 봄의 그 향도 느낄 수 있지만 여러 기억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여러 디저트들을 만들기도 좋았었어요. 야, 디저트용이 진짜 좋겠네요. 네. 이 아카시꽃 향기가 진짜 저 어릴 때 학교 뒷산 그 풍경이 진짜 다 떠오르는데 그죠. 이 꽃을 가지고 다른 음식에는 어떻게 활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카시꽃 장아찌의 맛은 그대로 향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꽃의 모양도 그대로 살아 있어서 씹는 맛도 좋았는데요. 그 말고도 이 아카시로 또 해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저도 잘 해 먹는 음식이 꽃밥이거든요. 아카시 꽃밥. 꽃밥이요. 예. 네. 이게 상상을 하면 꽃으로 밥을 먹는다는 게 어울리나 싶은데요. 이 아카시 꽃이 색도 하얗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밥 색도 거의 하얗다 보니까, 막 이렇게 눈에 막 띄고 이런 것이 아니라, 향만 이렇게, 그 뜸 들일 때 이렇게 아카시를 탁 집어넣어서 뜸을 들여서 뚜껑을 탁 열면 하얀 밥 위에 하얀 아카시꽃이 살짝 이렇게 데쳐지듯이 돼 있어서, 네. 이게 비벼가지고 먹으면 꽃향도 나고, 거기에 약간의 양념장만 곁들여 먹으면, 우리 왜 나물밥 먹듯이 기분 좋은 꽃밥, 을 먹을 수 있습니다. 양념장을 넣어서 그 네. 달콤한 향이 밑으로 싹 내려간 걸 이렇게 섞어가지고 꽃잎까지 같이 먹는 거군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양념장을 넣어서 강원도에 갔을 때 화전민 어른한테 배웠던 음식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꼭 양념장을 넣어서 먹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약간의 무맛 같은 그 특별 맛이라기보다 향으로 먹는 밥이니까 그냥 그 밥은 그 밥대로 즐기고 약간 밑반찬들이랑 같이 즐기는 것도 이제 추천드려요. 그래야겠네요. 네. 아유, 이 아카시꽃은 특히 좀 그 단맛 또 누구나 한 번쯤 직접 먹어봤기 때문에 먹는 거부감은 다른 꽃에 비해서 진짜 훨씬 덜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아카시는 아까처럼 대로 이렇게 끊어가지고요. 모양 그대로 이렇게 꽃송이처럼 보이게. 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밥을 우리 똑같이 밥하듯이 우리 솥밥이든 아니면은 우리 압력밥솥을 드시는데 저는 이제 음식을 계속 하니까 솥밥을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솥밥을 할 때 이제 밥물이 끓어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거의 밥이 다 됐을 때 한 뜸을 10분 정도 들이잖아요. 네. 그때 이제 불을 끄고 그 뜸을 들일 때 아카시 꽃대 아까 그대로를 위에다가 티격하게 탁탁 집어넣었다가 이게 10분 후에 뜸을 들인 걸 딱 이렇게 열면은 그 향긋한 향이랑 이제 밥이 잘 어울리게 잘 되는데 여러분들 뭐 압력밥솥이나 아니면은 특히 이제 밥솥에 밥을 하시는 경우도 이제 밥이 다 되고 나서 이제 뜸 들이게 할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이렇게 넣어서 저처럼 마지막 뜸 들일 때 꽃을 넣어서 향을 입혀서 드시면 되겠어요. 네. 아카시꽃은 진짜 밥으로도 이렇게 먹는 걸 소개받았는데 다른 활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아카시는 또 꽃으로 튀김도 많이 해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카시 대를 그대로 하는데 이제 포도씨유나 뭐 현미유 아니면은 각종 쓰시는 기름을 준비하시고 이 찹쌀가루는 한 2분의 1컵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맵쌀가루를 한 2분의 1컵 섞어야 돼요. 그래 너무 축축 처지지 않거든요. 네네. 그리고 아카시꽃이나 혹은 이제 좋아하는 시종꽃이 있으면 한 150g 정도 그러니까 종이컵에 딱 한 컵이 안 되도록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아카시꽃을 따서 이제 깨끗하게 물로 이렇게 흐르는 물에 살짝 너무 부서지지 않도록 씻은 후에 물기를 이제 없애도록 살짝 닦아주거나 물기를 빼두세요. 그리고 이제 찹쌀가루랑 맵쌀가루에 물을 넣어서 이제 반죽을 해가지고 따놓은 꽃송이를 넣고 살짝 너무 많이 가루를 많이 묻히시면 또 텁텁해지니까 꽃을 넣고 꽃송이 앞뒤로 이렇게 살짝 묻힌 후에 전을 붙이거나 살짝 튀기시면 또 모양이 남아있어서 이 꽃튀김으로도 즐기시기 좋습니다. 네. 우리 어릴 땐 맞아요. 아카시아 꽃이라고 하고 이런 이름 네. 껌도 있고 그랬는데 맞아요. 정식 명칭이 그죠? 이제 아카시라고 해서 요새는 아카시라고 다 부르죠. 네. 이렇게 기름에 해가지고 그 모양 그대로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네. 혹시 또
더 간편하게 좀 만들 수 있는 요리도 있을까요? 네, 약간 이제 샐러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의 겉절이 있죠. 네. 겉절이를 해 드시는데 이제 아카시꽃은 아까 말씀드렸던 한 150g 정도고 여기에 조금 향긋하게 드실 수 있는 뭐 오이 조금 넣으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장, 식초, 설탕, 물, 검정깨 요 정도만 되면 네네. 이제 간단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카시꽃을 타서 아까처럼 똑같이 흐르는 물에 살짝 이렇게 씻어서 준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오이는 좀 얇게 쏭쏭쏭 썰어 넣고 동그란 모양 그대로 얇게 썰어도 됩니다. 네. 그다음에 간장에다가 물이랑 식초랑 설탕을 넣고요. 양념장을 좀 만들어 놓고 아카시꽃이랑 오이에 살짝만 끼얹어서 버무려서 마지막에 검정깨나 그냥 참깨를 뿌려서 모양을 내시면 이 아카시꽃의 씹히는 맛이 정말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네. 아까 뭐랄까 꽃이 이게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씹히면서 나는 아카시꽃 향도 좋고 시원한 오이 향이 잘 섞여서 이 아카시꽃 샐러드로 드시기 좋습니다. 진짜 오이랑 잘 어울리겠네요. 네. 아, 봄나물로 면역력을 좀 올렸다면 이렇게 꽃 활용한 요리가 딱 이렇게 나오면 진짜 함께 식사하는 분들이 진짜 탄성이 절로 나오겠어요. 와, 꽃 요리다. 좋죠. 네. 맞아요. 아, 흰색 아카시꽃 얘기를 좀 해봤는데 요새 네. 노란 꽃 쪽으로 좀 가보면 민들레가 있잖아요. 맞아요. 민들레 잎을 이제 나물로도 먹기도 하는데 꽃은 네.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었나요? 민들레 잎 나물은 사실 좋아하는 분들은 정말 매니악하게 약간 그 쓴맛이 좋아서 많이 드시는데 이 민들레 꽃 같은 경우도 뭐 차로 드시는 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아까 뭐 민들레 꽃 같은 거는 똑같이 아까 아카시꽃 먹듯이 부침으로 드셔도 약간의 그 알싸한 쌉싸한 맛이 좋거든요. 그래서 아까처럼 똑같이 뭐 찹쌀가루, 맵쌀가루 해서 이렇게 지지듯이 얘는 조금 넓은 전처럼 그렇게 부쳐 먹으셔도 이 꽃도 씹히면서 그 부드러운 그 찹쌀이랑 잘 어울려서 부침으로 해 드시기를 왜 우리 꽃전 구워 먹듯이죠. 네. 그렇게 부쳐 먹어도 좋습니다. 아, 한 두 주 꽃 얘기를 하니까 어떤 네. 식으로 이제 만들어 먹어야 할지 감이 좀 잡히는 것 같네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청으로도 뭐 장아찌로도 샐러드 같은 건 오히려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네. 차나 뭐 이렇게 술이나 이렇게 담가서 먹는 방법도 있었겠어요. 네. 이게 두견주라 그래서요. 진달래 꽃잎으로 빚은 술이에요. 예. 이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통 민속주이기도 한데요. 이 두견주라는 이 진달래 꽃잎으로 빚은 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련꽃으로는 우리가 다 알듯이 차를 마시는데, 이 목련꽃은 실은 많이 마시면 좀 겉되게 미안할 정도로, 이 목련꽃은 약간 완전 피기 전에 첫 물 딱 올라올 때, 꽃이. 그때 살짝 따가지고 잘 덮어서 이 독성을 좀 뺀 후에 네. 이렇게 마시는 차인데요. 실제로 이 차를 마실 때 목련꽃을 딱 집어넣어서 마시면 정말 꽃향이 확 올라오는데 약간 안에 보이는 그 흰색 꽃이 이렇게 살짝 보이는 것이 있어서 정말 이 봄에 마시기 참 좋은 목련꽃 차도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인동꽃은 꿀로 절이는 꿀 절인 차가 있는데 이거는 인동초, 우리 인동은 인동초라고도 부르고 인동덩굴의 꽃은 금은화라고도 불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인동꽃을 이제 꿀에 절여두고 마시는 약차이기도 합니다. 아, 꿀에 절여서 약차처럼 약으로 네. 마실 수가 있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제가 이제 전라도 진안은 사실 마이산을 이 눈에 앞에 두고 사는 마을이기도 하잖아요. 네. 지역이기도 한데 그 마이산 자락에 보면은 운수사 앞에 청실 돌배나무가 있는데요. 예. 굉장히 크기도 하고 우리 천년기념물이기도 한데 정말 이 높은 돌산 앞에 그렇게 막 거의 3m가 좀 안 되게 높은 그 돌배나무가 정말 화려하게 펴 있던데 예. 그 돌배나무를 가지고도 여러 청도 담고 또 돌배를 가지고도 이렇게 절임도 만드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참,
꽃을 어디서 이제 구해야 할까? 이것도 좀 고민이 되고, 네. 어떻게 깨끗이 손질을 해서 이렇게 요리에 활용을 해볼까? 한번 도전을 해야겠는데, 네. 추천을 좀 해주세요. 이것만큼은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권해주실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조금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요즘에 한창 왜 콤부차라 그래서 발효차들 많이 마시거든요. 네. 우리가 왜 유산균도 우유에다가 유산균을 넣어서 배양해서 발효시켜서 먹는 것처럼 그렇죠. 똑같이 얘도 콤부차라는 발효된, 그러니까 약간 물에다가 콤부차를 만드는 균을 배양시켜서 마시는 음료인데 약간 아주 옅은 식초 맛이 나는, 그래서 좀 이렇게 상큼하게 마실 수 있는 차인데, 여기에 발효시킬 때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아카시꽃도 가능하고, 심지어는 식용 장미를 넣어도 그 장미 향이 살짝 물들어서 이 발효차 마시는데 아주 맛이 좋았었어요. 네. 약간 에이드에다가 살짝 탄산감이 있는 물에 마시는 이런 꽃차가 아닌 꽃 음료가 되는데요. 네. 이런 꽃 콤부차도 추천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우리 요즘에 이제 얼음 많이 먹잖아요. 이제 음식에 더워질 넣어서 많이 텐데. 먹는데, 네. 얼음을 얼릴 때 거기다가 꽃잎을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얼리면은 얼음 안에 정말 무슨 꽃이 피어 있거든요. 네. 이거는 아마 어떤 곳에 여행을 가거나 했을 때 좀 보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얼려가지고 어떤 커피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탄산수에다 넣어 먹던가 이렇게 하면 이게 천천히 먹으면서 꽃잎이 이렇게 음료에 이렇게 싹 퍼지니까 되게 기분 좋은 봄과 여름 사이에 또 음식을 완성해 줍니다. 네. 또 이 네. 꾸미고 이런 예쁜 거 좋아하는 청취자분들께서 얘기 네. 들으면서 이제 색깔별로 어떻게 뭘 만들지를 막 올려주고 계세요. 지금 네, 창의력이 막 그렇군요. 피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올해 꽃이 좀 빨리 진 감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죠. 이렇게 꽃 입말 음식 얘기로 꽃 구경 원 없이 좀 한 기분입니다. 다음 네. 주 시간 또 기대하면서 하미연 대표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4월 중순에 찾아온 때 아닌 한파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좀 걱정인데요. 여전히 경기, 강원 등의 내륙 곳곳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제주 산간이 영하 4도, 평창 영하 2도, 경북 봉화 영하 1도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온 곳이 있고 아침까지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제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집니다. 서울, 대구 18도, 대전, 광주 19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는데요. 내일은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다소 요란한 비가 내릴 거라고 하니까요. 날씨 예보 계속 확인하면서 농작물 피해 없도록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서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나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이날은 새로 부임한 고이치 대사에게 신임장을 건네받는 자리였는데요. 보통 덕담을 주고받는 외교 행사입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다라면서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꺼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또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라면서 본국에 잘 전달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이치 대사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고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정식 제소하는 것은 물론 이 재판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일본이 방류를 못하도록 하는 이 잠정 조치를 신청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라라고 법무비서관실에 지시했습니다. 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서 1996년 설립된 국제재판소인데요. 국제사법재판소와는 달리 한쪽이 제소를 해도 소송이 성립이 됩니다. 만약 여기서 나온 결정을 일본이 따르지 않으면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유엔에 제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본 내 목소리는 어떻다고 하죠?
네, 일본에서도 반발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큰 피해를 받는 쪽이 바로 일본의 어민들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일본의 아소다로 부총리가 이 방사능 오염수를 마셔도 괜찮다라는 말을 하면서 일본 국민들도 지금 국민을 바보로 하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일본은 삼중수소가 안전하다면서 이 삼중수소를 귀여운 캐릭터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했고요. 또 한국과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그 해양에 삼중수소를 더 배출하고 있다면서 물타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 사고 원전에서 나온 오염수는 삼중수소 외에 여러 가지 고위험 방사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 사고가 나지 않은 원전에서 나온 물과는 이 비교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명대로 올라왔죠? 네, 이 전날까지 500명대였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는 731명까지 나왔습니다. 오늘은 600명대 후반이나 700명대 초반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결국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간을 다시 저녁 9시로 당기는 방안은 물론이고 이 거리두기 단계 격상 검토도 시작을 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9일 이 거리두기 3주 재연장 방침을 발표했었는데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고 또 정부도 방역 지침 재검토 기준을 지역 발생 확진자 600에서 700명대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유흥시설 운영 시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힌 서울시도 어제 유흥시설 영업시간 연장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확정 전에 정부와 협의를 할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이해 충돌 방지법이 드디어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고요? 네,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업무 영역과 관련해서 그 이익을 추구하면 처벌을 할 수 있는 그 이해충돌 방지법이 오랫동안 입법 필요성이 제기가 됐었고요. 실제로 몇 차례 법안으로 발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만 이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LH 사태 이후 다시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드디어 어제 그 여야가 관련 문구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부당한 사적 이익을 얻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먼저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미리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와 채용 담당자 등의 가족은 소속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산하기관, 공공기관이 투자한 자회사에 취업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로 임용될 때는 3년 이내에 이 민간 부분 업무 활동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요. 이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조항에서는 비밀을 미공개 정보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은 다른 법을 통해 규제하기로 하면서 이 법 적용 대상에서는 뺐습니다. 또 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조항도 뒀는데요. 해당 법 적용 대상은 190만 명이고요. 이달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의 몇몇 구청장들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고요? 네, 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성당현 용산구청장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성당현 구청장은 2015년 한남 뉴타운 4구역 조합 설립을 인가해주고 자신도 아들들과 함께 이 지역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이것이 아파트 두 채 입주권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 수법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대현 구청장은 20억 원에 매입한 주택이 현재 시가가 30억 원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특수부는 다른 투기 의혹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영종 종로구청장도 가족 회사가 이 관내 재개발 지역에 수상한 투자를 한 정황이 보도가 됐습니다. 김영종 구청장 가족회사는 재개발이 무산되면서 짜게 나온 건물을 사들였는데 이후 종로구청이 이 지역에 다시 재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종 구청장은 가족회사가 해당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한국 마사 회장 폭언 논란 어제 얘기 전해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했다고요? 네, 이 민주당 삼선 의원 출신의 김은남 한국 마사 회장은 이 마사 회장으로 취임한 직후 자신의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채용하려고 했고 이를 말리는 인사 담당자에게 폭언을 했습니다. 이 공개된 녹취록에서 김은남 회장은 20번이나 욕을 퍼부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김민석 대변인은 이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김은남 회장 외에 이 서울시 혁신비서관을 지낸 그 기간 동안
자신이 창업한 옛 회사의 일감을 몰아줬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네. 안타까운 이름 정인이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정인이 양모에 대해서 사형이 구형됐군요. 네,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정인이 사건의 마지막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그 아이가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존재인 부모가 아이를 학대했다라면서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네, 검찰은 이와 함께 자신은 몰랐다면서 아내에게 책임을 떠넘긴 남편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내려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도 그 양모 장 씨의 고의성 여부에 대한 공방이 오갔는데요. 이 정인이의 사인을 재감정했던 법의학자 이정빈 교수는 아이의 췌장이 절단되고 장갑막이 파열된 데에서 당시 수술로 팔을 쓰기 어려웠던 양모 장 씨가 아이를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반면 장 씨는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고 폭행하거나 거칠게 대한 적은 있다라고 사과하면서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긴 했지만 아이를 밟거나 던진 적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장 씨가 거짓 진술을 한 뒤에 남편에게 증거를 확인하는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장 씨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4057님께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농어민들 걱정 많으셨겠습니다 하시면서 베란다에 키운 식물들 저녁에 방 안으로 들여다뒀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4071님, 날이 춥네요. 지난주에 볏짚으로 텃밭 덮어놓고 오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농민분들 추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5519님, 뭐든지 시작할 수 있는 하루가 됐네요. 개울의 맑은 물소리처럼 오늘도 맑고 깨끗한 하루 되세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목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이선영 아나운서가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텔레비전 홈쇼핑 방송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자주 듣게 되는 것으로 쫀쫀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크림을 소개할 때 쫀쫀하다라는 표현을 썼다면 제대로 사용됐다고 할 수 있는 걸까요? 형용사 쫀쫀하다는 기본적으로 옷감의 짜임새와 관련된 표현으로 피륙의 짜임이 톡톡하며 곱고